주문하시면 5년 뒤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에스토니아 국방부가 미국의 다연장 로켓 추가 도입을 문의했을 때 돌아온 답변이었습니다. 네? 5년이요? 러시아 탱크가 국경을 넘는 데는 5시간도 안 걸리는데요? 유럽산을 알아봤더니 이건 더 가관이었어요. 이스라엘 부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계약을 취소하고 있었거든요. 미국도 안 되고 유럽도 안 되고 에스토니아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어요. 한국은 9개월이면 된다고 합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 그 멀리 아시아 끝에 있는 나라가? 그런데 2025년 12월 정말로 에스토니아 전쟁박물관에서 역사적인 계약이 체결됐어요. 인구 134만 명의 작은 나라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한국산 다연장 로켓 1000무를 선택한 겁니다. 오늘은 러시아와 338km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스토니아가 왜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 무기에 국가의 운명을 걸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에스토니아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나라의 상처를 알아야 해요. 에스토니아는 우리에게 낯선 나라지만 사실 한국과 놀라울 정도로 닮은 운명을 가졌거든요. 지도를 펼쳐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듯이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서유럽 강대국들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어요. 발트해 연안의 전략적 요충지라서 역사적으로 늘 강대국들의 먹잇감이 됐죠. 러시아 제국, 스웨덴, 독일이 번갈아가며 에스토니아 땅을 짓밟았습니다. 1918년 에스토니아인들은 마침내 독립을 선언했어요. 하지만 자유는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붕괴하는 독일군 뒤를 따라 소비에트 붉은 군대가 국경을 넘어왔거든요. 에스토니아 독립전쟁의 시작이었죠. 당시 에스토니아군은 군복도, 총도, 탄약도 부족한 민병대 수준이었어요. 누가 봐도 게임 오버였습니다. 하지만 에스토니아인들은 항복하지 않았어요.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는 1919년 1월 파주 철도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율리우스 쿠퍼야노프 소령이 이끄는 유격대가 소비에트군과 사투를 벌였는데 쿠퍼야노프는 전투 도중 전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희생은 에스토니아인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마침내 1920년 소비에트 러시아가 에스토니아의 독립을 공식으로 인정했어요. 피로 쟁취한 독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독립은 20년밖에 가지 못했어요. 1939년 히틀러와 스탈린이 비밀리에 유럽을 나눠 먹기로 합의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소련의 몫으로 넘어갔어요. 1940년 6월 소련군이 에스토니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6월 단 이틀 만에 1만 명이 넘는 에스토니아인들이 시베리아로 끌려갔어요. 여자, 아이, 노인 가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트럭이 집 앞에 서면 짐 쌀 시간도 없이 그대로 끌려가는 거였죠. 대부분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에 의해 만주와 사할린으로 끌려간 역사와 너무나 닮아 있어요. 51년간의 소련 점령, 우리나라가 35년간 일제 식민지를 겪은 것보다 더 긴 세월이었죠. 그 사이 러시아인들이 대거 이주해 왔어요. 1945년에 2만 3천 명이던 러시아계 주민이 1990년에는 47만 5천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러시아계가 된 거예요. 에스토니아인들은 자기 땅에서 소수민족이 될 뻔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에스토니아는 마침내 독립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2007년에 벌어진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도 탈리 시내에 소련 시절 세워진 청동병사 동상이 있었어요. 소련군 전사자를 기리는 동상인데 에스토니아인들에게는 점령의 상징이었죠. 정부가 이 동상을 외곽묘지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러시아계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이틀간 약탈과 방화가 이어졌고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에스토니아 정부 기관, 은행, 언론사 웹사이트가 동시에 마비됐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국가 단위 사이버 공격이었죠. 러시아 정부는 부인했지만 전 세계 전문가들은 러시아 소행이라고 입을 모았어요. 작은 나라 하나를 굴복시키려고 미사일 대신 사이버 무기를 쏜 겁니다. 에스토니아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토 사이버 방어 센터를 자국에 유치했고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으로 변신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의 공격을 오히려 기회로 바꾼 거예요. 2022년 악몽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예요. 에스토니아인들에게 이 포성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1940년의 기억이 되살아난 거죠. 에스토니아 바로 옆에는 러시아 본토와 떨어져 있는 러시아 땅이 하나 있어요. 칼리닝그라드라는 곳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땅과 본토를 연결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그 사이에 에스토니아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이 지역을 노릴 거라고 입을 모아요. 나토의 약한 골이라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희는 독자적으로 방어해라. 같은 편인 나토 동맹국인데 미국이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트럼프가 덴마크에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걸 보면서 유럽 국가들은 깨달았습니다. 미국을 100% 믿을 수 없다는 걸요. 에스토니아는 원래 미국산 다연장 로켓을 추가로 도입하려 했어요. 2022년에 이미 6대를 계약했거든요. 그런데 추가 물량을 문의하니까 돌아온 답변이 5년 뒤였습니다. 러시아가 내일 당장 움직일 수도 있는데 5년을 기다리라고요? 유럽제도 알아봤지만 상황이 복잡했어요. 가장 유력했던 유럽산 로켓은 핵심 부품이 이스라엘제였거든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면서 유럽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스페인은 이스라엘 무기는 도입 안 한다며 계약을 취소해버렸어요. 유럽 표준이 될 뻔했던 무기가 순식간에 정치적 지뢰밭이 된 겁니다. 그때 한국의 천무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에스토니아는 이미 한국 무기를 쓰고 있었어요. 2018년부터 K9 자주포 36문을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었거든요. 자주포란 스스로 움직이면서 포탄을 쏘는 대포를 말해요. K9의 성능과 한국 회사의 약속 이행을 직접 경험한 터라 신뢰가 쌓여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K9을 도입하면서 쌓은 신뢰가 천무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스펙만 보고 수천억 원을 쓸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9개월 만에 온다고 해도 실제로 쏴보지 않은 무기에 나라의 운명을 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토니아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한국 훈련장에서 천무 실사격 시연이 열렸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관석에 앉았어요. 발사 버튼이 눌리자 천무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두 발이 아니었어요. 로켓 24발이 연속으로 하늘을 갈랐습니다. 굉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수십 킬로미터 밖 표적들이 동시에 터져나갔어요. 참관단 중 한 명이 옆 사람에게 물었다고 해요. 미국 것은 한 번에 몇 발이라고 했죠? 6발입니다. 한국 것은 4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같은 차량에서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80km를 날아가는 로켓, 160km를 날아가는 미사일, 290km를 날아가는 미사일. 세 종류가 한 대에서 전부 나갔어요. 적이 가까이 있으면 가까운 것을 쏘고 멀리 있으면 먼 것을 쏘면 됩니다. 마치 권총, 소총, 저격총을 한 사람이 전부 들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에스토니아 참관단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160km면 어디까지 닿는 거죠?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경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140km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공격하면 에스토니아도 러시아의 심장부를 때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천무에는 또 하나의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전쟁에서 미사일은 GPS를 보고 날아가요. 내비게이션처럼 위성 신호를 받아서 목표물을 찾아가는 거죠. 문제는 러시아가 이 신호를 방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제 무기들이 러시아의 방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명중률이 50%에서 10% 이하로 곤두박질 쳤거든요. 미국은 이걸 막는 기술이 있지만 다른 나라에 잘 안 줍니다. 트럼프 기분이 나빠지면 언제든 막힐 수도 있는 거예요. 천무는 달랐습니다. 한국 회사가 직접 방해 전파를 뚫는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미국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무기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토니아 관계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해요. 에스토니아가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가격과 납기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에스토니아인들은 한국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봤거든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짓밟히고 식민 점령을 겪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그런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내는 기술 강국이 됐다는 사실이 에스토니아인들에게는 희망으로 다가왔어요.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러시아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요. 한국의 태도도 달랐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무기를 팔 때 콧대가 높아요. 핵심 기술은 절대 안 주고 그냥 사다 쓰기만 하라는 태도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폴란드와의 계약에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약속했고 실제로 이행하고 있거든요. 에스토니아에도 10년 장기 계약과 함께 현지 정비센터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되겠다는 거예요. 2025년 12월 21일 탈린 전쟁박물관에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왜 하필 전쟁박물관이었을까요?
그곳에는 1918년 독립전쟁의 기억이, 1940년 소련 점령의 아픔이, 51년간의 저항과 1991년 재독립의 환희가 담겨 있거든요. 에스토니아는 그 장소에서 선언한 겁니다. 우리는 다시는 점령당하지 않겠다고. 이번 천무 계약은 에스토니아 군사력 강화의 일부일 뿐이에요. 에스토니아는 이미 2018년부터 한국산 구 자주포 36문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2문을 들여왔는데 성능에 만족해서 6문을 추가했고 2023년에 또 12문을 더 샀어요. 이번에 도입하는 천문은 발사대 6대에 3종류의 미사일이 포함된 패키지입니다. 여기에 10년간 정비와 추가 도입을 약속하는 장기 계약까지 맺었어요. 한번 사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한국과 함께 가겠다는 뜻이죠. 인구 134만 명의 작은 나라가 이 정도로 국방에 투자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에스토니아는 국방비를 나라 전체 경제 규모의 3%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어요. 나토 회원국들이 지키기로 약속한 기준이 2%인데 그걸 훌쩍 넘기겠다는 겁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국방에 쏟아붓는 돈이 1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7조 원이에요. 대전 크기의 도시가 17조 원을 국방에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에스토니아가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죠. 에스토니아의 선택은 단독 행동이 아닙니다. 천무는 이미 유럽을 휩쓸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손을 든 건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는 천무 288대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288대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자기네 땅에 천무 생산 공장까지 짓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부품을 가져와서 폴란드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죠. 이 계약 규모가 5조 6천억 원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폴란드가 유럽의 천무 생산 기지가 되는 거예요. 노르웨이도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원래 미국, 독일, 한국 세 나라를 놓고 고민했는데 최종적으로 한국 손을 들어줬어요. 스페인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고요. 재밌는 건 이 나라들이 전부 이스라엘 부품이 들어간 유럽산을 포기한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미국산은 5년을 기다려야 하고 유럽산은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남은 선택지는 한국뿐이었던 거죠. K9 자주포가 그랬던 것처럼 천무도 유럽 표준이 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폴란드 288대, 노르웨이, 에스토니아까지. 여기에 스페인과 다른 나라들이 합류하면 유럽 하늘을 가르는 로켓 중 상당수가 한국산이 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에스토니아인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거든요. 힘이 없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것을요. 1940년에 그랬고 51년간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시베리아로 끌려가던 에스토니아인들, 청동병사 동상 앞에서 사이버 공격을 당하면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의 후손이 이제 한국산 천무로 무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있어요.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우리와 소련에 51년간 점령당하고도 다시 일어선 에스토니아. 강대국 옆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두 나라의 운명이 반세기를 건너 이렇게 만난 겁니다. 탈린 전쟁 박물관에서 체결된 그 계약서 한 장이 이제 발트해의 눈밭을 지키는 방패가 될 거예요.